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KSG에서 전문역 역할을 하고 있는 천석범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SAP 코리아에서는 기술과 솔루션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KSG가 이번에 회원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좋은 콘텐츠를 만들어서 제공해 드리는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거기 일환으로 지능형 기업을 위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여러 차례에 걸쳐서 한번 말씀을 나눠봤으면 합니다. 이게 짧은 동영상을 여러 편을 만들어 가지고 요거를 좀 자세히 설명드리는 그런 것들인데요.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요. 거기에 굉장히 이제 재밌는 내용들도 많고 하니까 한번 관심을 가지고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지능형 기업을 위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지능형 기업이라는 것 요새 굉장히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너무 잘 아시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거, 이것도 참 많은 사람이 많은 각도에서 많은 시각으로 이제 보고 있죠. 이것들이 어떻게 저희는 또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이 시야도 있다라는 것들을 이 세션을 통해 가지고 한번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4차 산업혁명의 전개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게 이제 지금 현재까지 와 있는 모든 것들은 요새 4차 산업혁명이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하죠. 이게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지부터 한번 살펴보시죠. 굉장히 여러 가지 재밌는 일들이 많습니다. 최근의 혁신 활동을 보면요. 다른 이름의 유사한 활동 중에 국가별 혁신 활동들을 보면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독일에서는 인더스트리 4.0, 미국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일본에서도 소사이티 5.0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요. 한국에서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미국은 네트워킹이나 비즈니스 모델에서 우위를 가지고 있지만 유럽에서는 또 요소 기술, 프로세스 적용 이런 부분에 또 강세가 있거든요. 정부 정책으로 보면은 굉장히 미국, 일본, 중국, 인도, 이스라엘, 한국도 여러 가지 정부 시책을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이런 정부 시책이 또 이렇게 국가별로 혁신 활동을 이제 드라이브를 하고 있는데 기여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 건 대표적으로 부르는 얘기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4차 산업혁명, 인더스트리 4.0 같은 용어들도 각 나라에서는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내용들이 다 보면은 그냥 대동소이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각 국가마다 특징은 따로 있긴 합니다. 자, 그 전에 우리가 산업혁명의 단계별 특징을 한번 보면 어떨까 싶네요. 1차, 2차, 3차, 4차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 중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1차와 3차, 2차와 4차 간 공통점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여기 나온 모든 얘기 중에서 제가 인용한 부분은 다 이렇게 소스를 적어놨으니까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은 거기에 해당하는 책이나 자료 같은 것들을 보시면 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자, 보면은 1차는 기계혁명이었죠. 증기기관 다 아시죠? 동력 활용하고 직물, 자본주의도 여기서 탄생이 됐죠. 2차는 전기혁명, 토마스 에디슨 아시죠? 그로 인해서 철강, 석유화학 이런 게 나왔고 생산성 혁명이 나면서 대량 생산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물질적으로 굉장한 풍요가 왔죠. 그리고 3차는 정보혁신으로 우리 컴퓨터, 인터넷, 그래서 정보의 이 소유 구조가 정보를 소유하는 것에서 공유하는 것으로 바뀌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수직적 구조에서 수평적 구조로 권력이 분산이 되기 시작하는 그런 이 여러 가지 이제 변화가 3차 정보혁명으로부터 있었죠. 근데 4차는 지능혁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얘기는 하는데 이게 제조업이나 ICT업이나 이런 다른 농업이나 이런 것들이 다 결합돼서 융합되는 그런 현상을 이렇게 초래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는 또 다른 생산성 혁명이 나온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1차하고 3차에서는요. 기반 기술하고 개념, 환경이 탄생됐습니다. 그러나 대규모의 사회적인 변화는 사실 이루어지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개념 이런 건 다 나왔지만 세상에 떠들썩하게 다 왕창 변했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근데 2차하고 4차에서는 생산성 혁명이 삶의 극적인 변화를 가져올 정도로 눈에 보이는 대규모의 변화를 수반한다고 그렇게 전문가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 모습인지 한번 볼까요? 맨 처음에 1차 기계혁명, 여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죠. 이거 참 재밌습니다. 1차 기계혁명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를 한번 보시죠. 영국이라는 나라에서 발생된 건 다 아시죠?
영국이 비가 많이 오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풀이 엄청나게 많이 자라요. 그러다 보니까 양을 많이 키우게 됩니다. 그래서 양을 키워가지고 고기는 먹고 털은 깎아서 수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국은 양 털을 무진장 많이 수출을 했는데, 대륙에서 그 당시 네덜란드나 프랑스 이런 데서는요, 이 양털을 갖다가 옷감을 만들고 옷을 만들어서, 그래서 돈을 훨씬 더 많이 벌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가가치가 훨씬 높아진 거죠. 그래서 영국 정부가 이거 보고, 야, 이거 안 되겠다. 야, 우리가 왜 남 좋은 일 시키냐 그래가지고 부가가치가 낮은 양모 털 자체를 수출을 금지시켰습니다. 실을 만들어서 수출을 하든지 뭐 옷감을 만들어 수출을 하든지 그렇게 해라. 그러다 보니까 영국의 모직, 이 섬유 만드는 산업이 굉장히 증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얼마 후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인도에서 면직이라면 아시죠? 목화, 문익점이 가지고 들어왔던 그 목화인데, 그게 보면은 굉장히 보들보들, 속옷이 다 목화 면직이잖아요. 굉장히 보들보들하고 부드럽고 그 사람 몸에 딱 맞는 그런 거였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걸로 다 바꿔 입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다시 면직물 수입을 금지를 시켜버렸어요. 야, 안 되겠다 하고 우리 그 산업을 보호해야 되겠다. 그러더니 나중에는 면직물 착용도 금지를 시켰어요. 면직물 착용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금방 보면 안 됩니다. 옷감 자체가 다르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착용도 금지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 영국에서의 면직물 생산이 대폭 증가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 그 다음에는 면을 가져와가지고 면직물을 영국에서 만들어서 영국산에 대해서는 착용해도 되게끔 만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모직이 대폭 증가하고 면직이 대폭 증가하고, 이러니까 섬유 산업이 이제 뛰면서 노동력 비용이, 임금이 팍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임금이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영국이라는 데는 섬나라죠. 그래서 거기 가면 뭐 돈 번다라는 걸 사람들이 알아도 비싼 배값을 내고 영국으로 건너올 방법이 별로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있는 노동력 가지고 활용을 해야 되니까 비용이 점점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 사람들이 고민을 했어요. 야,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야, 그러면 이걸 좀 가져올 만한 데가 없을까 고민을 하다가 프랑스에서 그때 증기기관이 나왔어요. 근데 그 증기기관을, 야, 이거 괜찮다 싶어가지고 가져와 봤거든요. 그랬더니 그게 굉장히 큰 겁니다. 크고, 그 다음에 얘가 증기기관이 석탄을 굉장히 많이 소비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를 뭐 일반적인 공장이나 이런 데서는 쓸 수 없고, 석탄캐는 광산에서 물 빼는 걸로 썼어요. 왜냐하면 영국은 습기가 너무 많고 비가 많이 와가지고 광산에도 물이 흥건히 고여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 물기를 빼는데 한 이유가, 석탄이 워낙 많이 나는 곳에서 이제 이 큰 기계를 쓰니까 석탄을 와장창 소모를 하더라도 그래도 끊임없이 석탄 연료를 댈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다가 그러니까 배수 펌프로 이제 쓰다가 드디어 기술 혁신이 생겨가지고,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제임스 와트라는 사람이 굉장히 조그만 소규모의 그 증기기관을 만들었어요. 그러다가 파산했죠. 왜냐하면은 이거 하느라고 돈을 너무 많이 썼는데다가 이걸 활용할 철을 혼자서는 이제 잘 많이 못 만든 거였었죠. 그러다가 그거를 매튜 골든이라는 어떤 투자자가 보고 정부하고 내고를 해가지고 독점 특허를 20년 연장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그거 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언더테이블 머니도 제공하고 했겠죠. 그래서 그 바람에 공업혁명이 일어났다고 하고, 그게 이제 이 기반이 됐는데, 여기서 되게 재밌는 게 있습니다. 이 1차 그 기계혁명이 많은 분들은 민간에서 일어난 거라고 알고 있는데, 민간에서 일어난 건 맞죠. 그러나 정부에서 저런 그 수출입 규제를 통한 굉장히 큰 역할을 했고요. 가장 큰 거는 노동력 상승, 노동 비용 상승, 임금 상승이라는 굉장히 큰 난제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혁신은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하려고 노력하는 동안에 혁신이 생기죠. 그 노동력 비용이 왕창 올랐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거라고, 영국에서 생긴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1차 기계혁명이 증기기관을 맨 처음 만든 건 프랑스인데 왜 프랑스에서 생기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 동시대에 세계에서 가장 기술이 뛰어난 것들은 중국이었고요. 가장 부유한 사람들이 어디에 살고 있었냐면 샹하이 인근에서 살았는데, 샹하이 인근에서의 거기 인구가 유럽 인구만큼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중국에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거기에서는요, 끝없이 유입되는 노동력이 있어가지고
굳이 이런 혁신 기술이라는 혁신을 만들어낼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 바람에 영국은 섬나라로 돼 있었기 때문에 신규 노동력이 유입이 안 되니까 결국은 이런 혁신이 영국에서 일어나게 된 거죠. 궁합은 통한다. 결국은 어려움이 있어야 혁신이 일어난다. 라는 것들을 역사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2차 전기혁명 한번 보시죠. 철강, 석유, 화학 이때가 여기서 나왔고요. 생산성 혁명, 대량 생산이 시작됐고요. 물질적 풍요가 시작이 됐는데 여러분 중에 뭐 경영학과나 뭐 산업공학 같은 걸 공부하시는 분은 포드 생산 방식이라는 걸 보셨을 겁니다. 그 다음에 그게 테일러 시스템, 작업관리라고 하는 테일러 시스템도 공부하시는 분도 꽤 되실 거예요. 여러분이 찰리 채플린 영화를 보면 모던 타임스 이래가지고 막 이렇게 자기 스스로 습관이 된, 나사를 조립하는 게 습관이 된 것들, 그런 영화도 보셨죠? 철저히 일을 분할을 해가지고 분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해서만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일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생산성을 올렸죠. 그래서 옛날에는 차가 있으면 차 작업장에 사람이 가서 차를 만들고 다른 작업장으로 옮겨서 또 거기서 자기가 그 일을 하고 하는 방식이었는데 그걸 바꿨어요. 차가 사람에게 오는 방식으로 이제 바뀐 거죠. 이거는 맨 처음에 어디에서 차관을 한지 아십니까? 이거는 푸주간에서 차관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이 패키지 만드는, 그러니까 소나 돼지를 이렇게 매달아 놓고 이렇게 해체를 하는 작업들을 하잖아요. 여러분 뭐 공포 영화나 아니면은 뭐 액션 영화 같은 데 보시면 뭐죠? 소나 이런 것들을 이제 도축한 다음에 쭉 널어놓고 거기서 뭐 싸우고 이런 것들 많이 보셨죠. 그런 것처럼 그 도축한 것들을 매달아 놓고 일로 옮기면서 해체를 하는 작업을 보고 헨리 포드가 착안을 했어요. 야, 저거를 자동차 만드는 데도 써야 되겠다. 그 당시에는 얼마나 많은 반대가 있었겠습니까? 아니, 저 정신 나간 사람이다. 아니, 도축하는 거를 어떻게 이 첨단, 그 당시 자동차가 최고 첨단입니까? 첨단 이 산업의 오퍼레이션에 저 방식을 갖다 이 무거운 차를 얘를 움직인다고 이게 말이 돼? 사람이 가는 게 낫지? 이렇게 어마어마한 반대가 있었죠. 그러나 이 1908년에 포드 T1이 출시된 이후로 8년에 차값은 뭐 14년 동안 한 6년 동안 절반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차값이 현재로 보면 한 2만 3천 불, 한 3천만 원 가까운 차였었는데 그게 반값이 된 거죠. 생산량도 8년에 만 대에서 18년에 10년 만에 66만 대가 된 그런 비약적인 그 생산성 향상이 있었는데요. 이게 어떤 일을 만들었는지를 한번 보실까요? 여기 보시면 이 그림은 1900년하고 1913년에 뉴욕시 5번가의 변화입니다. 여기 보면은 몇 년 전에 그 잡지에서, 그러니까 월간 주간 잡지에서 나왔던 그림인데요. 주간 그 경제 잡지 같은 데서 나왔던 그림인데요. 왼쪽에 이거 우연히 그렇게 같은 곳을 찍은 겁니다. 그러니까 13년 만에 찍은 거죠. 그래서 뉴욕시 5번가의 왼쪽 그림에 가운데 이렇게 보시면 그 동그라미가 있는 곳에 차가 한 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은요, 저 가운데 동그라미가 있는 곳에 뭐가 있냐면은 마차가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은 13년 만에 어떤 일이 발생됐죠? 모든 차량이, 교통수단이 13년 만에 마차에서 전부 차로 넘어간 겁니다. 어마어마한 변화가 있죠. 이 13년 만에 있었던 변화 중에서 엄청난 부자들이 이제 탄생을 합니다. 록펠러, 카네기, 헨리 포드, 뭐 고무의 왕, 무슨 왕, 뭐 철광 왕, 무슨 뭐 오일 왕, 다 왕들이 나오는 거죠. 그 사람들이 지금 미국에 아주 이게 요새 인터넷 기업 말고 전통적인 기업의 모든 부를 가졌던, 최고의 부를 가졌던 사람들이 요 10년 만에 다 탄생을 했습니다. 진짜 아까 말씀드린 헨리 포드는 1908년에 본격 나오기 시작했으니까 실질적으로는요 5년 만에 이런 변화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엄청난 변화죠. 120년 전에 10년 만에, 13년 만에 이런 변화가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10년 후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되고 아마 10년 후에는 뭐 놀랍지도 않다, 아마 그럴 줄 알았다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지금 그 10년 후를 예상을 해보면은요, 어떤 일이 있을까 참 기대가 많이 됩니다. 자, 3차 산업혁명은 정보혁명입니다. 컴퓨터로 인터넷으로 사무혁명이 왔어요. 근데 보면은 1960년대에서 80년대 경제 성장률보다 그 정보혁명이 시작된, 정보혁명이 본격화된
그러니까 우리가 뭐 소위 얘기해서 MS 윈도우가 나오고 뭐 PC를 누구나 다 사기 시작하고 그런 1990년대 말 이후의 경제 성장률을 60년대, 80년대 성장률보다 훨씬 낮았죠. 그 얘기는 이게 생산성에 대대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그러진 못했다라는 그런 반증을 하는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보면은 그 이 장하준 교수님이라고 그 캠브리지 대 굉장히 경제학과의 유명한 교수님 계시죠. 이분이 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컴퓨터는 세탁기만큼도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했다. 되게 당황스러운 그 문장이죠. 20세기 중반까지 미국 취업 여성의 50%가 가사 도우미, 옛날 말로는 가정부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 50%, 그러니까 직업 전체가 취업 여성이 반이 가사 도우미로 취업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세탁기에 출연하면서 이 취업 여성 중에 가사 도우미의 일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옛날에 상하수도가 이제 도입되고 세탁기가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여성이 하는 그 가정 일의 그 대대적인 변화가 이제 생기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세탁기의 그 출현은 그 선호 사상을 그 저하시키고 성평등의 그 사회 변화를 촉발시킨 그런 기제가 되었다. 이 어마어마한 일이 이제 발생이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우리 사회 구조, 그 다음에 뭐 사회적으로 이렇게 그 평등 사상 이런 굉장히 많은 변화가 2차 산업혁명 이후는 있었거든요. 근데 3차에서는 사실은 굉장히 우리가 이제 그 핸드폰으로 여러 번 모든 것들을 다 해결을 하고 되시는 그런 사회가 되고 우리 생활이 많이 바뀌었지만 정보를 취득하는 방법이 바뀜으로 인해서 생활이 많이 바뀌었지만 그게 우리 삶 자체를 통째로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만들진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세탁기가 만든 것처럼의 삶의 변화가 있진 않아요. 왜냐하면 누구나 다 그러면은 학교는 학교대로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직장에서도 뭐 옛날에는 타자기로 했지만 요새는 컴퓨터로 일을 하겠죠.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일을 하겠죠. 그러나 출퇴근은 하고 차를 몰고 다니고 버스 타고 다니고 이런 나머지 일들이 달라진 바가 별로 없다는 거죠. 그런 이제 이 부분이 그런 일이 있는데 그러면 그래도 1차하고 3차에서는 그 많은 기반 기술이 나왔는데 대대적인 변화는 안 일어났는데 2차에서는 대대적인 변화가 있었죠. 그럼 4차에서는 어떻게 될까? 4차에서는 그게 온다는 거예요. 자, 이제 이 변화, 생산성 향상,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다른 형태의 패턴, 생산 패턴, 소비 패턴, 이런 것들이 우리 그 생활로 온다라고 이제 보통 전문가들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여러분은 이런 거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가 예전에 동남아 쪽에서 오래 사업을 하면서 이제 이 직장 다니면 직장이 동남아 쪽에 있었던 직장을 다니면서 뭐 여러 가지 일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이 공장을 가본 적이 있어요. 부산에 기존의 그 베트남 신발 공장, 지금 현재 공장은 저렇게 생겼습니다. 제가 갔던 공장은 한 번에 앉아서 일하는 이 직원이 직공이 15,000명 정도 됩니다. 이 사람도 출근할 때, 퇴근할 때, 점심시간에 장관입니다. 어마어마한 인구가 이제 한 공장에서 옮겨 다녀요. 그리고 대부분의 신발 공장의 주인들은 다 사실 한국 기업이죠. 한국 기업이 국내에서 하다가 베트남으로 진출을 많이 했죠. 자, 이 공장에서 요새 보시면은 얼마 전에 나왔다가 최근에는 문 닫았는데 스피드 팩토리라는 게 있습니다. 아디다스에서 스피드 팩토리인데 여기는 10명의 작업자가 50만 켤레를 만드는데 여기 보시면은 World Smallest Shoe Factory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작은 신발 공장이라는 뜻이죠. 이게 보면 어디에 있냐면은 두 개를 만들어 놨는데요. 하나는 독일에 만들어 놨고 하나는 미국의 아틀란타 옆에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도심은 아니더라도 도심에서 가까운 지역에 이걸 만들어 가지고 사람이 매장 가가지고 발을 재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데이터를 전송받아서 3D 프린터로 여기 보시면 이제 기계가 있죠. 로봇이 있죠. 이 로봇의 3D 프린터로 이걸 찍어냅니다. 찍어내가지고 이거를 이 택배로 붙여주는 거죠, 집으로. 이런 방식으로 이제 만들었는데 이게 보통 얘기하는 요새 미국의 트럼프가 좋아하는 리쇼어링, 집 나간 공장이 다시 자국으로 돌아오는 거죠. 이런 것들이 되는 그런 공장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제 이름이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 얘를 단 하나의 물건을 한 사람을 위해서 만드는
그런 형태로. 왜냐면 그거는 똑같은 제품이 아니에요. 한 사람 내 발을 위해서. 사람도요, 발도요, 왼쪽, 오른쪽 다르고요. 그 다음에 형제라도 발 모양 다 다릅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의 발 하나하나를 위해서 만드는 그런 공장이 됐는데, 이 공장이 문 닫았어요. 그래서 이게 그러면 이게 실패냐? 이게 우리가 잘못 온 거냐?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문을 닫은 게 문을 닫고 다시 이제 이 프로세스부터 이런 것들을 다 재설계를 하고 다음에 다시 열기 위해서, 왜냐하면 이게 생산성이 그렇게 오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잠깐 닫았는데 다시 이제 오픈을 한다고 하고 언젠가는 우리나라에도 올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근데 왜 문을 닫았는지 아십니까? 그게 공급망의 문제. 깔창. 예? 얘가 그거를 찍어낼 수 있어도 깔창은 그렇게 안 된다고 저는 알고 있었어요. 들었습니다. 그거는 역시 베트남에서 공수를 해봐야 돼요. 근데 그게 각각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 모양을, 그런 것들을 이 공급을 하기 위해서 이 완제품은 다 만들어진더라도 거기 들어가 있는 핵심 부품, 예를 들면 깔창 같은 것들이 제대로 공급이 안 되면 이 공장은 성공할 수가 없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다른 거는 찍어낸 저 3D 프린터로 찍어낼 수 있는데 깔창을 못 찍어내는, 지금 현재까지 기술은 못 찍어내니까,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이제 온 거죠. 그래서 이 공급망, 이 깔창 그 핵심 부품에 대해서 어떻게 공급을 해야 될지가 해결이 안 되면 사실은 해결이 못 되는 그런 이제 생산 구조인 거죠. 거기에 대해서는 또 다른 방식으로 해결을 하는 방법, 그 다음 기술을 찾아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시험 자체는 실패를 했지만 굉장히 유용한 시험이었고, 그 다음에 이것이 미래에 가면은 우리한테 우리의 그 대부분의 우리의 뭐 공산품이라고 할까요? 우리가 사용하는 물건들은 이렇게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기대도 해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2차, 4차에서는 생산성 극대화로 눈에 보이는 변화가 오는데, 2차에서는 다들 보셨죠? 대단한 변화가 왔죠? 그 10 몇 년 만에 저 뉴욕시 그 5번가도 그렇게 변한 거 보셨죠? 지금부터 10년 후에 서울은 어떻게 변할지? 그건 우리가 기대를 해봐야 되는데요. 일단 지금 현재 4차의 지능혁명 시대, 이때도 그와 유사한 대규모 변화가 오지 않겠느냐라고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하기 위해서는요, 보면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간의 욕구 5단계, 메슬로우라는 욕구 5단계가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맨 처음에 결핍 욕구 1, 2, 3단계인데 생리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고 배설하고 이런 여러 가지, 물 마시고 음식 먹고 그런 걸 해야죠. 그 다음에는 안전 보호의 욕구가 있고, 그 다음에는 소속되고 안정되고 서로 이렇게 가족끼리 사랑하고 이웃끼리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는 존경받고 인정받고 누구에게.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는 자아실현 욕구. 물론 이제 이 공업화 발전 단계에서도요. 여기에 맞는 것들이 다 이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기계혁명에서는 뭐죠? 맨 처음에 그 생리적 욕구. 이걸 가지고 추위로부터 이제 옷을 만들어서 추위로부터 이 해방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집을 만들어서 아니면 그런 기름을 만들어서 따뜻하게 자야 되고, 먹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오프라인의 양적인 변화를 많이 이제 만들어 놨다고 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전기혁명을 통해서 오프라인의 질적인 변화가 구체적으로 오기 시작을 했다. 그런 얘기를 이제 합니다. 그 다음에 정보혁명으로서는 온라인으로 들어가서 온라인의 변화가 됐고, 지능혁명으로 가면은 온라인하고 오프라인하고 합쳐지면서 보다 더 이렇게 증폭된 베네핏이 우리한테 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차에서 보면 온라인이, 여러분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같은 거 많이 보시고 많이 하시죠? 친구들 중에서 인스타 뭐 이런 얘기도 하시죠? 인스타 진짜 잘하는 분, 페이스북 잘하는 분, 자기 어디 먹고 저기 사진 올려놓는 분, 먹고 사진 왜 올려놓습니까? 자랑하려고 올려놓는 거죠? 그분 그런 거 보였죠? 굉장히 행복한 것 같은 모습을 이렇게 보이는 사람들.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것도 우리 기사에도 보고 그랬잖아요. 그게 뭔 줄 아십니까? 존경받고, 존경은 아니더라도 인정받고, 영어로 보면 recognition, self esteem, 이런 인정받고 싶은 욕구, 그런 것들을 해결시켜 주는 것이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이죠. 페이스북은 주로 나이가 좀 든 사람들이 정치적인 아니면 그런 사상적인 그런 거 가지고 많이 얘기를 하는 거 있고, 그 다음에 인스타그램은 놀러 가는 거, 그 다음에 먹는 거,
그런 걸로 인정받고 싶은 젊은 사람들이 거기에 많은 걸 올려놨죠. 자, 그것까지 이제 온라인이 이제 해결을 해줬는데, 그 다음엔 자아실현. 이 자아실현이 4차 지능혁명이 오면서 이 자아실현으로 어디로 들어갈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이 자아실현은요, 내가 일하는 똑같은 일, 그러니까 하기 싫은 일, 반복된 일, 그런 걸 하지 않고 내가 의미 있고 더 값진 일을 해야 자아실현을, 그 자아실현과 자아실현은 아니지만, 그래야 내 스스로가 나한테 인정받고 내가 굉장히 일을 재밌게 잘할 수 있다고 느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 일이 이제 온다는 거죠. 차를 타고 가는데 옛날에는요, 차를, 비싼 차를 가지고 이제 운전하는 게 굉장히 뽀대 나는 거고 뭐 남한테 보여주고 싶은 일이었다고 하면은, 이제는 그게 아니라 차 타고 가면서 자는 거죠. 출근하면서 자율주행차, 요새 그런 거 많이 보이잖아요. 자율주행차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자율주행차 타고 불러가지고 타고 출근할 때까지 자는 겁니다. 그게 훨씬 아니면 책 보거나 아니면 거기에서 뭐 영어 공부하거나 다른 걸 하는 거죠. 왜 사람이 그 차에 운전대에 매여 있어야 할까요? 자, 이런 형태로 온라인하고 오프라인하고 이렇게 접합이 되면은, 그러면은 사람이 원하는 것들을 좀 더 다른 것들을 이제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온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요기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거는 다음 세션에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서 보면 이제 물론 이제 여기는 이런 것도 있죠. 와이파이 욕구가 그 생리 욕구보다도 먼저 되고, 더 핵심, 더 뭐라 그럴까, 이제 그러니까 뭐죠? 이제 시리어스한 욕구는 배터리 라이프에 대한 욕구다. 사람이 배터리 라이프가 10 정도 떨어지잖아요. 15 정도 떨어지면 화장실 간 것보다도 더 불안한 거를 느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새는 새로운 그런 욕구가 생겼다는 우스갯소리도 많이 하더만요. 자, 이런 게 각 영역별로 이 4차 산업혁명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형태로 오고 있냐면요. 처음에 보면은 수요 측면에서는요. 디지털 진보 기술이 있었고, 거기에 소비자와 시장의 요구가 있었고, 거기에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 이게 시장을 장악하는. 여러분 아시죠? 페이스북, 애플,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 등등등 해가지고 미국의 대성공을 거둔 미국의 플랫폼 기업들, 여기에 관심 전략이 대부분 요 수요 측면에 있습니다. 우버, 그 다음에 무슨 뭐 에어비앤비, 다 요 수요 측면에 있어요. 그리고 보통 보면은 많은 독일에서 이거를 많이 했는데요. 이 정부 측면, 정책 측면에서 독일에서는 인더스트리 4.0이라고 해가지고 플랫폼 인더스트리 4.0이라는 거를 민관 합동으로 만들어서 여기에서 뭘 하고 있냐면은 광범위한 표준을 제정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좀 자세한 것들을 나중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때 다시 한번 말씀을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독일의 인더스트리 4.0은 SAP, 제가 있는 회사하고요, 지멘스, 보쉬, 이게 독일의 굉장히 큰 3대 기업이거든요. 이 3대 기업에서 밑바닥에 모든 표준 규약, 인프라 이런 것들을 만들고 있는데, 사실 이 표준 규약에 의해서 차세대의 기술의 패권이 이제 결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독일을 비롯한 이런 나라들은 굉장히 많은 시간을 들이고 힘을 들여서 이 부분에 이 패권을 잡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급망의 상위 기업들, 그러니까 이 공급망 상위 기업이라고 얘기하는 거는요, 이 소비자와 접하는 거기 말고 저 위에 있는 부품 공급업체, 이런 부분들, 또는 B2B 기업, 부품 공급업체는 그 부품을 소비자한테 파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 하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왜냐면은 엔드 유저를 대하는 기업보다는요, 이런 기업들이 사실은 훨씬 많아요. 예를 들어 삼성전자 같이 어마어마하게 큰, 뭐 LG전자 같이, 현대자동차 같이 어마어마하게 큰 완성차, 그 다음에 완성 제품을 만드는 회사 뒤에는요, 엄청나게 많은 수의 부품 공급 업체들이 있거든요. 요 사람들이 어떤 효율을 올리느냐, 이 사람들이 뭘 할 거냐라는 게 공급 측면에서 굉장히 많은 관심이 있는 그런 영역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수요, 소비자를 중심으로 해서 플랫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독일이나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어떤 정책,
표준, 인더스트리, 뭐 스마트 팩토리를 위한 인더스트리 표준 규약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움직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공급, 주로 부품을 공급하는 업체들은 되게 테크놀로지 회사들이 많습니다. 한국이 굉장히 이 부분이 많고, 일본이 여기에 압도적으로 이제 세고, 독일도 굉장히 이런 영역이 세고, 유럽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이 부분이 굉장히 세고, 일부 미국에서도 이 부분이 제조가 센 그런 기업들이 있거든요. 이 부분들은 그 기술의 응용 개발하고 그걸 활용한 프로세스 혁신 그런 것들에 굉장히 관심이 많죠. 그게 스마트 팩토리, 뭐 스마트 팜, 뭐 스마트 시티 이런 것들이 요 회사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은 그런 스마트 영역입니다. 자, 인더스트리 4.0 그걸 말씀드리면요. 간단히 이번에는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전통 기업의 사업 모델이 변화되는 겁니다. 스마트 팩토리하고 공급망 최적화로 운영 효율을 개선을 하는데요. 여기에서는 커넥티드 프로덕트 기반의 서비스 비즈니스, 궁극적으로는 플랫폼 비즈니스를 지향을 해 나가는 그런 곳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라 독일의 플랫폼 인더스트리 4.0이라고 하는 그거를 만드는 민관 합동 연합체 거기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보시면은 이 비즈니스 모델, 그 다음에 이게 보면은 연결 및 라이브 활동, 생산 최적화를 먼저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효율 향상 및 최적화, 그 다음에 스마트 서비스로 매출 향상, 그 다음에 혁신 사업 모델의 생태계 혁신 및 육성. 이걸 보면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이렇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제품 및 관련 관련 지원 서비스를 만들고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 제품 판매를 더 많이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해서는 뭐 수집 통합, 기계 연결을 쭉 해나가고, 그 다음에 인베드 시스템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 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 그거를 제품 및 애프터 서비스 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거는 죄송합니다. 프로세스 최적화에 이런 이 IoT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게 커넥티드 프로덕트 서비스나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제품이 빅데이터를 분석을 하고 뭐 머신러닝을 적용을 하고 그래가지고 미리 필요한 것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프리벤티브 메인터넌스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있죠. 고장나기 전에 미리 가서 고쳐주는 거. 보통 보면 뭐 굴삭기 이런데 아주 중장비 이런데 이미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고급 로봇 모델 이런 것들도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거기에 센서들을 다 붙여가지고 문제가 생겼을 때 미리 문제가 생기면은 그거를 출동을 해서 고쳐주는 게 아니라, 문제가 생긴다는 걸 미리 센싱을 하고 가서, 아니면 어느 기간이 되면은 가서 그걸 고쳐주는, 자동차에도 이런 것들도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제품하고 애프터 서비스, 그러니까 미리 해주는 그런 서비스로 이제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은 고가인 경우에는 그거 사는 게 훨씬 안심이 되겠죠. 안정적이 되겠죠. 그 다음에 그 생산하는데 필요한 제품이면은 그게 고장나면은 그 생산이 멈출 거 아닙니까? 그 전에 미리 와서 미리 사전 예지 정비를 해주는 그런 서비스까지 가는 거죠. 그 다음에 프로덕트 애저 서비스, 이거는 좀 더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이 독일에서 이런 것도 있습니다. 에어 컴프레셔 만드는 회사가 있었어요. 근데 에어 컴프레셔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거를 살려고 하니까, 그 건물에다 넣으려고 하니까 비싸서 부담이 가는 거예요. 그럴 땐 이 회사는 이렇게 합니다. 컴프레셔를 사지 말고 컴프레스드 된 에어를 사라.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컴프레셔를 달아줘요. 그리고 쓴 만큼 과금을 하는 거예요. 에어를 압축한 공기의 양만큼으로 과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쓴 만큼 해주는, 요새 뭐 클라우드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쓴 만큼 하는 방식으로 다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 프로덕트 애저 서비스, 제품을 서비스로 제품을 이제 판매를 하고 거기에 부가가치 서비스를 갖다 올리는 거죠. 그러면 단순 제품만 파는 게 아니라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을 한꺼번에 다 이제 붙여서 팔 수 있는데, 예를 들면 한국에서 아주 오래전부터 됐던 뭐 웅진코웨이 그런 거 있죠. 정수기, 비데, 그거를 탈 때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그걸 그냥 달아주고 렌탈을 하는 거죠. 그걸 달아주고 그 다음에 주기적으로 와서 메인터넌스 서비스를 해주죠. 사실은 그 소모품이 돈이 더 되는 거거든요. 뭐 여러분 다 아시는 프린터도 기계는 엄청나게 싸게 돌리고 그거를 잉크하고 소모품으로 원가를 다 뽑죠. 나중에 그런 방식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단순히 이제 그냥 사람이 다니는 게 아니라 기계들이 다 연결돼 있고, 그 기계들에서 그 연결된 데이터를 뽑아내고, 그럼 그 기계들을 미리미리 분석을 할 수 있다고 하면은 기계를 팔 필요가 없고
기계가 일한 결과를 파는 거죠. 그리고 기계는 그냥 일단 공짜로 주고, 그러면 사람들이 뭐 안 쓸 이유가 없죠. 왜냐면 쓴 만큼 내는 건데. 이런 형태로 이제 변화되는 스마트 서비스. 그게 확장이 되면 생태계 혁신, 육성, 이게 이제 혼자서만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여러 회사하고 묶어서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 에코시스템이 이제 만들어지고,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데이터를 파는 시스템, 사업도 생기고, 이런 여러 가지가 생기는 것이 있으니, 자, 지금 IoT 하나만 하더라도 IoT를 가지고 기계를 묶으면은 얼마만큼의 그 스팬이 넓어지면서 새로운 사업 모델이 생길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하는 게 인더스트리 4.0이고, 그런 것들을 뭐 독일에서나 이런 데로 민간 합동을 해서 굉장히 집요하게 연구를 많이 하고 있고, 그걸 비즈니스 모델로 내놓고 있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연구를 많이 하느냐? 뻔하죠. 자기들이 먼저 시장 장악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자, 그걸 통해서 이 사람들의 그 제조업으로 보면은요, 이 뭐 독일이 원래 제조업이 센 나라인 게 제조업으로 이제 들어갔죠. 제조업을 물건을 만들어서 파는 게 아니라 서비스화 한다. 이런 아까 방금 말씀드린 걸 어떻게 만드느냐면은 그걸 하기 위해서는 그 기저에 깔려야 되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가 고객 중심입니다. 전체 비즈니스를 최종 고객의 관점에서 다시 제고하는 거죠. 그게 아디다스의 뭐 일단은 1차는 망하긴 했지만 아디다스의 월드 스몰리스트 그 슈 팩토리, 이게 고객 중심으로 그 설계를 해서 그렇게 된 거죠. 나에게 맞는, 모든 사람은 다른 발치수를 가지고 있으니까 적당히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우겨 넣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맞는, 그 사람 입장에서 필요한 것들을 만들어 준다는 거죠.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이 하나의 세그먼트에 대응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컨피그러빌리티, 그러니까 요거를 이렇게 만들고 저렇게 컨피그레이션에 의해서, 미리 이제 이 정해진 로직에 의해서 컨피그레이션을 하면은 하나의 세그먼트에 대응하기 위한 제품의 설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뭐 어댑터빌리티라는 것도 있지만 퍼스널라이제이션,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거. 그런 모든 시스템이나 이런 코드나 이런 것들이 하나의 프로덕트를 위해서 생성이 돼야 되는데 그거 하기가 쉽지가 않겠죠. 뭐 하는 제품 코드가 하나만 나오고 생성되고 없어져 버리는, 그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어렵겠죠. 그런 것들을 어떻게 만드느냐가 이제 뭐 시스템을 만드는 사람, 기계를 만드는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큰 관심이죠. 그러다 보면 이제 그 다음에 디지털 스마트 제품, 여기에다가 뭐 아까 그 신발 얘기 또 드리면 신발에다가 센서를 감지를 하는 거죠. 그 제품 자체가 스마트 제품, 큰 기계만 뭐 불삭기 무슨 뭐 로봇 이런 것만이 아니라 신발 하나도 스마트 제품으로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뭐 그 모발하고 연결돼서 얘가 어떻게 운동을 한다라는 것들을 여기서 감지해내고, 이 사람이 일반 러닝화를 뛰고 있는데, 신어가지고 다니고 있는데 얘가 무진장 많이 다닌다. 얘는 마라톤 연습하는 애인가 보다. 그러면은 일반 러닝화가 아니라 마라톤화를 한번 사보시겠습니까? 라고 제안을 할 수 있죠. 그런 형태, 아니면은 그걸 바꿔서 할 수도 있죠. 이 마라톤화 쓰고 빌려주는 거죠. 이거 한번 써보시겠어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은 테니스 필요로 한다. 테니스화를 어디다가 준비해 놓는 거죠. 그런 형태의 사업을 할 수 있는 제품 자체가 스마트해지면 그런 형태가 가능해진다. 그러면은 스마트 공급망과 스마트 팩토리, 아까 보셨던 그 망한 공장인데, 그게 지금은 망했지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깔창 공급망, 이런 것들과 그런 것들이 다 완벽하게 설계가 되어야 이제 제대로 굴러갈 텐데 그게 안 돼서 이 시련을 겪고 있죠. 근데 그게 완성이 되고 나면은 이 스마트 디지털 공급망, 스마트 팩토리들이 더더욱이 이제 아까 리쇼어링,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 이제는 아까 있었던 그 베트남에 뭐 물론 이제 싸구려는 거기서 만들어야 되겠지만 비싼 제품들은 거기서 만들 이유가 없죠. 한국에서도 비싼 그 운동화들은, 고급 운동화, 그다음에 기능성 운동화는 리쇼어링, 집 나간 공장이 다시 돌아오는 그런 일이 곧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이거야말로 이런 건 상당히 큰 변화죠. 이렇게 이제 생각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게 서비스와 신규 비즈니스 모델, 애프터 서비스, 부가가치, 사용량 기반의 이 과금,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지는, 이 모든 이 5가지 모양을 보면은요, 이게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순서적으로 쭉 연결이 돼 있고, 앞에 게 뒤에 거의 선결 조건이에요. 근데 이걸 하려면은요, 회사들
그 다음에 그 시스템을 만드는 로봇을 만드는 사람, 뭐 시스템을 만드는 사람, 아니면 뭐 서비스 뭐 구조를 만드는 사람. 그 다음에 왜냐하면 이거는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수의 그 회사들이 제조업체들이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같이 만들고 같이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하냐면 표준 규약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더스트리 4.0, 그 플랫폼 인더스트리 4.0에서 표준 규약이라는 거를 그렇게 열심히 이제 만들고 있는 이유가 이제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신규 비즈니스 모델 한번 보실까요? 아주 약식 모델입니다. 스마트 커넥티드 제품이 스마트 서비스로 가는 것들이 예를 들면 어떻게 될 수 있는지를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이건 기업이고요. 이거는 제품, 뭐 에어컨도 좋고요. 컴프레셔도 좋고, 뭐 신발도 좋죠.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기 디지털 트윈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클라우드에서 이 두 가지를 여기에서 가지고 있는 제품 데이터하고 비즈니스 데이터를 일로 보내죠. 이 제품의 상태를 딱 재현해 놓는 디지털 트윈이에요. 그러니까 제품은 아니지, 물리적인 제품은 아니지만 물리적인 제품이 지금 현재 그 이 취해 있는 그 상황, 그 다음에 문제 이런 것들을 디지털로 재현시켜 놓은 거예요. 실시간으로, 리얼타임으로 연동시켜서. 그래서 사용 환경 상태가 변하면은요, 이 제품 데이터나 비즈니스 데이터에 맞춰서 이 사용 환경 상태를 비교를 해보는 거죠. 이 디지털로 재현된 그 시뮬레이션에서. 그러면 거기에서 빅데이터 고급 분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 문제 있다, 문제 없다, 이거는 뭐 괜찮다, 다음에는 이렇게 개선을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들을 얘가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기업으로 주면은요, 그게 인사이트 통찰력이, 이거를 이거 분석 결과를 가지고 네가 다른 거에 써먹어봐라 라는 정보를 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제품과 자산에는 정보나 컨트롤 줄 수, 너 이런 거 그만하고, 아니면 이런 시그널 내라, 아니면 얘는 그 시그널 자체가 이거 고장 이제 곧 날 테니까 그 고쳐야 된다는 시그널 내라, 이런 것들을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럼 기업은 거기에 신제품의 기능, 뭐 성능 개선, 정비 서비스, 부품 공급, 그 다음에 뭐 교육, 신규 서비스는 뭐 보험, 뭐 컨텐츠 제공, 이런 서비스를 추가로 만들어서 이 제품 자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아니면 기업에게 그거를 제공해 줄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런 게 신규 서비스 모델이고, 이런 게 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만들어내는 그런 모델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하고자 하는 것들이 인더스트리 4.0이고, 인더스트리 4.0은 대부분 그래서 제조하고 물려있는 미국식 아마존 같은 유통이나 아니면 페이스북 같은 뭐 정보, 그 다음에 이런 미디어 사업보다는 제조 쪽에 물려 있는 거고, 한국도 제조 강국이잖아요. 한국도 이렇게 독일처럼 이러한 형태의 구조나 이러한 형태의 시스템에 대한 수요가 앞으로 굉장히 올라갈 거, 이런 고부가 가치의 수요가 굉장히 올라갈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4차 산업혁명 생태계, 전체 생태계를 흐르는 핵심은요, 데이터예요. 자, 여기에서 보면 이거는 뭐 나중에 한번 참조로 해보시면 좋을 텐데요. 이건 롤렌버거라는 독일계 그 컨설팅 회사에서 나온 책에 나온 것들을 이제 제가 이거 보고 참 그림 잘 그렸다 싶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한번 카피를 해봤거든요. 그 소스는 롤렌버거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빅데이터, 첨단 제조 시스템, 이 제조 시스템을 이 연결 주는 클라우드 컴퓨팅, 거기에 들어가는 사이버 그 시큐리티, 그 다음에 공급자들의 클러스터는 물리적인 공급자들이죠. 그 사람들이 주는 이 스마트 로지스틱스,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 로지스틱스로 이제 공급되면은 그거를 3D 프린터로 가공하고 나노 기술, 신소재, 로봇, 그 다음에 자율주행차, 요게 미래 공장의 클러스터. 그리고 거기에 맞게끔 구성을 하는 맞춤 대량 생산, 거기에 사물 인터넷, 그 다음에 이제 그 밑바닥에 있는 미래의 자원. 4차 산업 형태의 생태계가 이렇게 크게 구성이 된다. 그러니까 많은 공장, 많은 회사들이 이 안에서 움직이게 될 것이다. 그러고 보니 이거를 움직이기 위한 표준, 규약,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가. 왜냐면 그게 없으면은 두 군데가 인터페이스가 안 되고 인티그레이션 절대 안 되거든요. 그러면 혼자만이 운영을 하는 그런 그 소사이티나 그런 에코시스템은 굉장히 줄 수 있는 그 임팩트가 작죠. 몇백 개, 몇천 개, 뭐 몇만 개 기업이 이렇게 쫙쫙쫙쫙 움직여서
하나의 규약 안에서 이제 움직여서 이제 밸류를 낼 수 있다면, 그 다음에 그 서플라이 체인, 그러니까 밸류 체인을 그렇게 통합을 할 수 있다면, 이 밸류 체인이 가지고 있는 그 저 실질적 이 밸류 체인이 창출하는 밸류는 엄청난 밸류가 생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미래의 혁신 동력은 데이터를 통해서 혁신을 합니다. 2차 산업혁명 시절에요. 혁신은 동력은 석유였어요. 석유. 우리 주위에 있는 이 물건들 중에서요. 석유 없이 되는 건 없죠. 석유 없으면 저 여기 이 컴퓨터도 못 돌려요. 화면도 안 나오게 카메라가 나오겠습니까? 녹음기 마이크가 작동되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석유가 2차 산업혁명의 이제 원동력이었죠. 근데 4차 산업혁명, 1차, 3차는 기반 기술이 나왔지만 대대적인 그 사회 변형은 없었다고 말씀드렸고요. 2차, 4차에서는 대규모의 이제 변화가 이제 일어나는데 2차는 석유에 의해서 그게 달성이 됐고요. 많은 그 전문가들이 얘기하는데 4차는 데이터에 의해서 그게 이루어지고 데이터에 의해서 그게 가속화된다, 촉발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4차 산업혁명의 혁신의 원동력은 데이터고요. 데이터를 통해서 인간의 마음을 읽고 대응하는 거. 그 다음에 정신적 풍요. 2차는요, 의식주, 모든 생산, 운송의 기발이고 물질적 풍요였는데 4차 산업혁명이 되면서 바뀝니다. 데이터가 왜 필요하냐면요, 데이터를 통해서 사람의 마음을 읽고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데이터를 통해서 찾아내는 거죠. 그리고 그 데이터를 통해서 공장을 움직이고요. 그 데이터를 통해서 물류를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보는 과거에는 패권을 차지하기 위한 기본 거였고, 옛날에 종교 지도자들이 성경 번역을 라틴어에서 뭐 영어나 독일어를 못하게 막은 거 아세요? 그래가지고 그 신교를 만든 분들이 그 번역을 시작을 했잖아요. 왜? 알면 안 되니까. 나만 알고 있어야지 되니까. 그리고 옛날에 뭐 어느 나라나 독재자들이 그 신문 방송을 장악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빵 뚫려가지고 정보가 빵 뚫려서 뭐 아시다시피 이걸 때문에 빵 뚫려가지고 누구나 정보를 생산하는 주체인가 동시에 그 정보를 소비하는 주체. 저도요, 이거 만들면은 그 여러분에게 공유해 드리려고 그 KSUG 홈페이지에 올릴 테고, 그 다음에 올리기 위해서는 저희가 그 홈페이지에 올리면은 스페이스를 많이 잡아먹으니까 유튜브를 쓸 거거든요. 저도 정보를 생산해, 이렇게 정보를 생산하는. 그 다음에 여러분도 이걸 듣고 여기에 뭐 더 좋은 얘기가 있다라고 하면 그걸 만들어서 올리시면 되거든요. 그럼 여러분도 정보를 생산하는 주체이고 이걸 보시는 분은 소비하는 주체예요. 그래서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인간, 기계, 환경 등등의 결과를 예측하고 변화시킨 이런 정보화 혁명의 결과가 지금 우리 옆에 와 있다라는 거죠. 자, 요까지는 이제 4차 산업혁명, 인더스트리 4.0 이런 것들이 어떻게 흘러왔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세션에서는 좀 더 이 부분, 뭐 정보혁명이나 정보가 어떻게 쓰이는지, 데이터가 어떤 형태로 이제 이 활용이 돼야 되는지, 요새 뭐 클라우드는 뭔지, 인공지능은 왜 그게 어떤 밸류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여러 가지 토픽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같이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